어, 방금 이제 소개받은 최수석입니다.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도 많이 피고, 오늘 또 보니까 풀벌레 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이제 밤이 되면은. 그래서 가을이 돼가지고, 이 가을을 최대한 즐기시는, 오늘까지는, 이 시간까지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일하시고, 이 시간 이후부터는 또 이제 최대한 가을을 즐기시는 그런 멋진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는 이제 핀테크 혁신이 이끄는 부동산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은 이제 방금 이제 이름 소개하신 것처럼 우리 문상용 대표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최수석이고요. 예. 몇 차례 연락은 왔습니다. 연락 왔는데, 이제 저는 비서실장을 하고 싶은데, 수석 비서관으로 하라 해가지고, 행정관은 좀 밑에잖아요. 행정관은 이제 5급 뭐 이렇게 되고, 저는 상급이나 2급 또는 1급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좀 안 들어가지고, 어차피 또 바뀔 거니까, 좀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진행하다가 이제 다음 달에 청와대로 이전한다고 하네요. 빠르게 이전하는 것 같습니다. 용산에서. 그래서 자리 잡히고 그럴 때 제가 다시 들어가면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청와대로 모셔가지고 청와대 만찬에 한번.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부동산 금융 그 중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쪽에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PF 쪽은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그쪽에는 제가 한 건수로는 이제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게 한 300여 건, 그다음에 금액은 한 5조 원 정도 하고 했는데, 요번에 이제 10월 달 하도 이제 금융연수원에서 이제 삼청동에 금융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쪽에 고급 과정 하시는 분들한테 강의를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조달 및 절차, 또는 또 전반적인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뭔가요? 그다음에 또 이제 허그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죠. 그쪽에서 또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부산에 가가지고 또 이쪽에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은 제 본캐는 원래 여기 나온 것처럼 펀펀딩의 부사장인데, 펀펀딩이라는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사 P2P 쪽의 부사장인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에서도 겸임 교수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AI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와 자산 관리 그런 과목으로 해서 하는데, 저는 이제 AI를 완벽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너무나 AI가 발전하고 있어서 이제 그쪽에 원래 이제 핀테크의 분야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있었는데, 핀테크를 활용하는 기술 중에, 근데 오히려 이제 핀테크를 넘어서서 인공지능 자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4강의 강의를, 네 번째 강의를 진행했는데, 저도 이제 배워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의외로 너무나 좋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강의 자료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대부분 이제 챗GPT는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젠스파크라는 앱이 있잖아요. 젠스파크는 너무 잘 나와가지고, 젠스파크한테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월세를 많이 내고, 디지털 월세를 많이 내다 보니까 챗GPT한테도 내야 되고 젠스파크 내야 되고 뭐 클로드도 내야 되고 뭐 그래서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만 쓰면 안 되고 여러 개를 같이 활용해서 가장 특장점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활용하다 보니까 디지털 월세를 내는데, 그 월세를 여러 군데 내다 보니까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종 D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종텔레콤이라는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쪽에 회원이 되고 일정률의 돈을 내면은, 예를 들어서 한 3만 원 정도 내면은 여러 앱을 사용할 수 있는 그거를 개발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챗GPT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도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앱을 우리 플랫폼을 이제 트롤리 AI라는 말을 쓰던데요. 그쪽에서는 뭐 하나 이름 정하셔가지고 하나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로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월세를 내는데 어떻게 하면 줄이게 쓰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금융 쪽의 전문가였고, 그다음에 또 투자 실패 관리, 투자 실패를 관리한다는 의미는 저도 투자 실패를 해봤다는 뜻이겠죠. 뭐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투자 실패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제 복구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제 솔루션 프로바이더, 뭔가 이제 해결책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자고 생각하고 있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이제 외환은행에서 근무를 쭉 했었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 이제 P2P 업계에 들어온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P2P가 피어투피어의 약자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할 만한 일이 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가 현재 세 군데 회사를 거치고 있는데 실제로는 돈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규제가 너무 많은 거죠. 남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공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모은다는 게 너무 쉽지 않은 일이고 그냥 규제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모으는 것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공모가 아닌 반대 개념으로 상대 개념으로 이제 사모란 말을 쓰잖아요. 49인 이하로 돈을 모으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그제도 보면은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해가지고 최근에 사모펀드 운용사들, 자산운용사들, 사모펀드 자산운용사들을 대표를 한 150명을 초청해가지고 말이 초청이지 그냥 강압적으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네들을 뭐 법 잘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자신 없으면은 뭐 라이센스 반납하고 우리가 앞으로 감독 세게 할 테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되고 그게 이제 그 보도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임 사태라든가 옵티머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돈을 1억 이하로 돈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투자하는 자산운용사가 결국은 사기를 쳤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모도 만만치 않게 최소 투자 금액이 3억 이상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가지 감독이 심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게 이제 P2P는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49인 넘어서 50인 이상한테 돈을 받을 수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헬로펀딩 대표와 AP펀딩 대표를 거치고 지금 이제 펀펀딩의 부사장으로 직급을 낮춰서 갔습니다만은 이게 만만치 않은 그런 비즈니스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력은 있습니다. 남의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은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규제가 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규제가 별로 없는 게 대부업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지금으로서는 대부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뭐 이제 요즘 그 신체 포기각서 양식 같은 것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그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제 여권도 비싸게 팔립니다. 한류 영풍 때문에. 그래서 돈이 필요하시면 여권을 팔 수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이 가장 그 편리한 금융업 중에 하나가 대부업이 아닌가. 그래서 대부업도 남의 돈을 이제 모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모펀드란 사모사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뭐 대부업이 가장 지금 추천할 만한 비즈니스 아닌가. P2P는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건국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고 인생의 좌우명은 낭중지추. 이제 주머니에서 송곳 뭐 이런 것처럼 열심히 살자. 그러면 좋은 날이 온다.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좋은 날이 꼭 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그림은 어떤 이쪽에 진흙탕에 빠진 차를 여성분이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같이 뭔가 도움을 드리자고 하는 거고요. 오늘 같이 이제 알아보실 내용은 이제 P2P는 어떤 거고 부동산 사업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앞에 다가와 있는 부동산 조각 투자 이것도 이제 공모의 기능입니다.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 이제 그러면서 STO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LH 다니는 이제 대학원 동기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STO가 된다니까 어떤 걸 STO를 할 것인가,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돈을 모을 것인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그 중에 하나로서 이런 그 재활용 봉투를 쓰고 뭐 이러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토큰을 주겠다. 그 토큰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걸로써 이렇게 뭐 물건도 살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면은 이제 환경산업과 토큰을 결합한 거를 본인이 생각해 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는 안 된다. 토큰 발행한 게 현재는 토큰 발행을 통한, 그러니까 참 토큰이 아니고 코인 발행을 통한, 그 친구는 참 토큰이 아니고 코인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2017년부터 이제 못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되기 때문에 뭐 싱가포르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뭐 사업하는 거는 환경 산업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그런 토큰 증권의 기회가 이제 저희들 앞에 다가와 있고 이게 결국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또는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 IT를 활용한 거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P2P 개요와 부동산 사업에서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핀테크는 어떤 것인가? 이제 금융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핀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코인과 같은 가상통화, 그다음에 결제 산업, 송금 산업, 자산 관리, P2P 대출 또는 이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산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가상통화 쪽은 굉장히 아주 지금 활발하게 잘 되고 있죠. 물론 어제는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이건 항상 뭐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거니까 변동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나온 목요일 날 뉴스 중에 하나 이제 좀 관심 있게 많이 보셨겠지만은 네이버하고 두나무가 서로 뭐 혈맹의 관계 서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나무라는 데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업비트라는 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많은 회사입니다. 물론 네이버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러면서 결국 두 회사가 이렇게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코인이라는 것은 가상통화, 다른 말로 하면 암호화폐라고 하죠. 코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발달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디지털 자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암호화폐,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1달러와 1 스테이블 코인이 등가를 이루는 똑같은 가격을 이루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 세 번째는 토큰 증권. 이 세 가지가 디지털 자산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 이제 확대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디지털 자산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쪽에서 시장에서 앞서갈 것인가? 그것도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결국 이제 그거를 거기에서 이제 승자가 되는 사람이 결국 이제 부동산 쪽에서도 모든 게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통화 사업이 있고 블록체인을 다 기반하죠. 그다음에 결제 산업 있고 송금 서비스 토스와 같은 회사가 있고 자산 관리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하죠. 자동적으로 AI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투자를 대신해주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저희와 같이 P2P IT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이제 그러한 회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회사한테 지분 투자를 해주는 이제 그런 회사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많이 약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가능시 되는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부동산 사업에서 이제 IT를 더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할 때는 사람들한테 좀 한 쿠션 돌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가장 그 괜찮은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있잖아요.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을 GP가 되는 거죠, 본인이. 제너럴 파트너스, 이제 무한 책임 사원.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근데 GP가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국 엔젤 투자 협회에 인터넷 교육을 30만 원 내고 인터넷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시험을 객관식 시험입니다. 주관식도 아니고 통과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GP를
무한책임 사원이 될 수 있는, 즉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 벤처부의 엔젤 투자협회를 통해서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 투자 조합의 인가증이 나오죠. 세무서를 통해서 이제 고유번호증. 그러면 그걸 가지고 통장을 만들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게 사람들한테 소득공제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쪽에 투자된 돈을 가지고 10억이면 10억을 모아가지고 이쪽에 투자 대상인 업체한테 대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 블레싱이 투자 대상 업체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 10억이란 자금이 투자가 되면서 더 블레싱이 이제 벤처기업이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 투자하면 벤처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그 돈을 가지고 10억을 가지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자분들한테 그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상품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뭐 1호, 2호, 3호 만들어 간다든가. 그래서 이제 20억이 넘어가면 안 되니까 19억 9천까지만 딱 모집해가지고 하면은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고, 여러 가지 이제 벤처기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뭐 정부 지원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부동산업을 하지만은 프로테크 산업이 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많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시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닌가. 그래서 대부업하고 개인 투자 조합. 이게 아주 해볼 만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하면서 이 금융지주회사들이 핀테크 회사들한테 15%까지 지분을 출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자산운용사 이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자산운용사도 이제 거기는 이제 3호 자산운용사입니다. 직원이 한 11분 정도 계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자산운용사는 금융 주선과 대출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라이센스가 있는데 요즘 금융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자산운용사들의 홈페이지는 대부분 별로 볼 게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뭐 대출이 필요하다든가 뭐 아니면 금융 중개가 필요한 거, 그런 것을 일반인들한테 통해서 모으고, 그걸 본인들이 이렇게 좀 스크린해서 검토하고,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금융사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시켜서 수수료를 받는 비즈니스를 생각하고 있다. 뭐 그것도 뭐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운용사 중에서 그렇게 한 데가 아직 없으니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다양한 금융 수요를 지금 이제 금융 시장에서 충족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대부업이라든가 또는 아니면은 일부 이렇게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데들의 그런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그 라이센스 중에서 좀 대출 중개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온라인 대출 중개업체가 있고 오프라인 대출 중개업체 있는데, 오프라인 대출 중개업체들은 현재 1사1 전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어떤 그 물건을 소싱해주고 수수료를 받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한 군데밖에 못 하는 건데, 온라인 대출 중개를 하게 되면은 그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그게 풀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도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도 좋겠지만은, 그런 금융을 활용한 비즈니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뭔가 이제 그 벤처기업이 되고 뭔가 새로운 어떤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금융사들도 관심을 가지겠죠. 여기랑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하면서 뭔가 같이 수익을 나누고 자기네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출자가 들어올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출자를 받는 기업은 더 이렇게 신뢰가 올라가면서 더 여러 가지 더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합법적으로 모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모으면은 이제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밥을 먹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으면서 증권형, 대출형, 보상형, 이제 기부형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이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우리가 이제 P2P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특히 이제 증권형이라든가 대출형은 다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증권형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해당이 돼 있고, 그다음에 대출형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법 훨씬 더 말은 더 깁니다.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총 21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 법을 이름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가? 뭐 약칭해서 원투금융법 또는 원투법 또는 이제 P2P 금융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법 이름이 중요한 게 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자 보호에 방점이 찍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산업이 발전할 수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P2P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P2P 산업을. 그러니까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그러면은 어떻게든 뭔가 잘해주려고 밀어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용자 보호, 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있는데 투자자들이 있는데 투자자 이용자 보호만 이렇게 중점을 두면은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권하고 싶지 않고 한 5년 있으면 괜찮아질 걸로 보는데요. 이제 그때까지 뭔가 새로운 이제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P2P 회사들 다 어렵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계속해서 금융위원회 규제를 풀어다오 하는데 문제는 금융당국의 실무자들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금융감독원 실무자가 한 6개월 하면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사람은 이제 새로 이제 업무를 배워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협의해서 하자고 하면은 검토해 볼게요 하면서 한 달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좀 상대방이 이해할 만하면은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야 이게 그러는 사이에 또 그제 뭐 정부조직법 개편한다니까 가서 뭐 이제 비 오는 날 뭐 데모는 많이 하시던데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 이제 금융산업의 좀 문제점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데가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바뀌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소비자 보호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근데 회비는 맨날 뜯어가고 뭐 이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서는 개인은 4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법인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주로 법인을 많이 이렇게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된 것은 이제 좀 오래됐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P2P란 말로 가볍게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훨씬 발음이 좋으니까 모든 것은 이제 UI, UX입니다.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 편의와 사용자 경험에 기초한 걸 만들어야 되죠. 우리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가야만이 효율적이 되겠죠. 그래서 P2P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P2P는 그 이제 개인과 법인 또는 개인과 개인, 법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거래 금융 서비스입니다. 제가 이 P2P에 처음에 아주 매력을 느꼈던 것은 이제 은행에서 근무할 때 참 좋은 대출건을 요청을 해왔는데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제도 때문에 또는 뭐 대출 한도 등에 묶여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P2P는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은 참 다양하게 많이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인 IT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이게 해볼 만하겠구나 해서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쯤이면은 어마어마하게 대기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회사만 계속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개인의 어떤 역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넘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이제 P2P 금융의 특징은 높은 수익률 그리고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반적인 금융기관보다는 좀 더 이제 잘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건도 저희가 이렇게 해볼 수 있고 그다음에 신기술이 결합되어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직은 좀 신기술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떻든 이제 그런 IT 기반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헬로펀딩 할 때 헬로펀딩 8년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전체 직원 중 이제 전체 직원이 한 30명 됐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IT 개발자, IT 운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분들의 인건비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벌어들인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뭐랄까 이렇게 좀 이제 그런 IT 쪽에 투자가 좀 덜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시스템만 만들어지면은 사실은 시스템은 1,000만 원이면 삽니다, 그냥. 홈페이지하고. 그래서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좀 더 싸게 사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이름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P2P를 할 수는 있습니다. 최저 자본금은 5억 이상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비즈니스는 아닐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대출제를 발굴하고 어떻게 하면은 또 좋은 투자자분들한테 투자자의 신뢰를 얻어가지고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좋은 것은 24시간 투자를 받고 24시간 대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건 좋겠습니다. 해외에서 사례를 쭉 보면은 가장 먼저 해외에서 먼저 이제 핀테크의 일종으로서 해외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영국의 이제 조파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JOPA 해가지고 조파라는 회사가 2005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됐죠, 벌써. 그리고 이제 미국의 랜딩 클럽, 뭐 프라스퍼, 뭐 소파이 뭐 등등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조금 활동이 잘 돼가지고 일부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수하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가장 시장 규모로서 컸던 데가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의 뭐 이제 10조 원 넘는 자금들이 이렇게 P2P로 돈이 돌아가지고 했었는데 중국은 재밌는 나라잖아요. 뭐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책임 없는 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한때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아파트에다가 담보대출 뭐 됩니다. 뭐 담보 있으면 신용도 해줍니다. 뭐 해가지고 그런 중국어로 된,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제 그 후배 중에 한 명이 건설회사에 중국 지사에 나가 있었는데 중국 거기서 어느 날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형님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아파트에 이런 P2P 광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서점에 갔더니 책도 몇 권 있습니다 하면서 책도 사서 보내더라고요. 다 근데 중국말로 돼 있어가지고 보지는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잘못된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저축은행 잘못되듯이 잘못돼가지고 그 중국 정부에서 아예 그냥 P2P 금지 딱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조 원 대출을 하고 있던 뭐 몇백 개 회사가 갑자기 문을 확 한꺼번에 닫은 거죠. 참 재밌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렇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펀딩 서클이라고 여기는 이제 소상공인 전문입니다. 소상공인 쪽에 요번에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을 제4 인터넷 전문은행을 하겠다고 해서 네 군데가 들어갔는데 네 군데가 다 탈락을 했잖아요. 그 전부 다 소상공인 쪽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본금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탈락이 됐는데 언젠가는 다시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소기업 쪽에는 항상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도 돼 있고 펀딩 서클이라는 회사는 그냥 규모도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영국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뭐 이제 신용보증기금이나 뭐 기술보증기금처럼 영국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뭐 대출도 해주고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 비슷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을 위한 겁니다. 그다음에 한국은 이제 2006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여러 이제 회사가 하고는 있는데 50개 정도 회사가 여기는 5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현재로 51개 회사가 있는데 그 최근에 50개까지 하다가 또 한 군데가 또 늘어났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누적 대출 금액은 이게 단위가 1,000원 단위인데 17조 원입니다. 그리고 대출 잔액은 1조 3천억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어느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면 이제 부동산 담보 쪽이 가장 많습니다. 주로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이라든가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 이게 45%. 그다음에 많은 게 기타 담보인데 이게 35% 되는데 기타 담보가 뭘까요? 한번 이게 뭐 사람 신체를 담보로 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이게 대부분이 주식담보대출입니다. P2P는 이제 LTV라든가 DSR 규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나 이쪽에서 주식담보대출의 한도라든가 이게 다 꽉 차신 분들이 우리나라 뭐 5,000포인트 시장 뭐 이렇게 하면서 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5%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매출채권 주로 쪽에 매출채권 유동화 시키는 거 이쪽이 한 10%인데 저는 이제 매출채권 유동화가 굉장히 나름대로 매력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채권을 유동화시킨다는 게 우리나라 매출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납품을 하고 돈을 나중에 받는 거죠. 뭐 그 비슷한 게 부동산 분양을 하고 나중에 이제 분양은 총액으로 하고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식으로 받는 것도 일종의 이제 매출채권의 큰 개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예전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행이익 유동화,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될 때 그 돈을 사업이 끝났을 때 챙기는 게 아니고 미리 만들어서 돈을 주는 거 그런 시행이익 유동화도 일종의 이제 매출채권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매출채권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돼갈 겁니다. 이 매출채권 분야는 특히 이제 우리가 일반 금융권에서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대출로 잡힙니다. 매출채권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금융권에서는 이제 대출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팩토링 방식이라는 게 있죠. 팩토링은 매출채권 할인입니다. 할인. 우리가 어음할인처럼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대출채권을 우리가 할인받지만은 대출로 안 잡히기 때문에 신용정보원에 대출로서 이렇게 그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채권 할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팩토링 같은 사업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해볼 만한 사업. 그래서 돈 쓰는 입장에서는 자기의 대출 정보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P2P 금융업체 운영 방식은 은행에서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이제 P2P 금융사가 금융 중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P2P 금융사 이제 수익 모델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에 또 차주의 금융 비용은 대출 이자율 플러스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돼 있고, 투자자의 수익률은 대출 이자율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지금 한 연 12% 정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P2P 금융사의 투자 상품 업무 플로우라고 보시면은 이렇게 상품을 대출 영업 조직을 통해서 소싱을 하고 그다음에 차입자와 협상을 통해서 몇 %의 금융 비용을 내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채권 보존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사를 하게 되고 투자자 사전 확보를 통해서 일단은 돈을 다 뭐 10억이면 10억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플랫폼에 올리게 됩니다. 포스팅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다음에 돈이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대출 실행해서 관리, 백오피스라는 데서 이제 관리, 사후 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P2P도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모집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 틈새 비즈니스를 찾는 그런 이제 컨설팅 비슷하게 하시는 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자산운용사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금융당국에서 받은 라이센스를 가지고 금융주선과 대출 중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 무슨 컨설팅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금을 모아서 이렇게 중간에서 역할을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일반 저 대부업체는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무슨 컨설팅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어쨌든 자금이 필요하신 분 입장에서는 금융 비용이 다소 좀 높더라도 그렇게 잘 조달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업체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무슨 안정 펀드란 말을 쓰는데 그게 뭐 그런 펀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본다. 오로지 이제 그 담보만 보고 한다. 뭐 현금 흐름이 없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원금을 뭐 분할 상환 안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그 담보 감정가는 믿질 않는다. 법원에서 낙찰되는 낙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낙찰가 안에만 들어오면은 뭐 후순위도 얼마든지 해드린다.
뭐 또 이런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융권에서 생각할 때는 이자를 이제 현금 흐름을 통해서 해당 그 돈을 빌려가시는 기업이나 개인이 어떻게 이자를 잘 내고 어떻게 상환을 잘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쪽에 집중하는데 그분들은 아예 돈 쓰는 분이 아예 그냥 안 갚겠구나라는 전제를 깔고 이거를 경매를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1억 대출을 하면서 담보를 이제 3억짜리를 잡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상가 등을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가가 1억 이상에 팔리면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P2P 금융사 조직들은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금융사 조직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준법 감시입니다. 반드시 꼭 있어야 됩니다. 금융회사 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들 이런 분들을 모시게 되는데 P2P 금융사에서 준법 감시인의 파워가 좀 셉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상품을 플랫폼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반드시 준법 감시인 심의필 이런 도장 비슷한 게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준법 감시인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권력화시키기도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야, 저 준법 감시인 때문에 일 못하겠다.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이제 대표를 맡을 때 좀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녁에 같이 준법 감시인하고 둘이서 술 마시면서 야, 좀 이건 하자. 왜 그렇게 그냥 자꾸 뭐 이렇게 뭐 명확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하느냐. 그러면 또 준법감시인이 글쎄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건 명확하지 뭐 법에 안 된다는 것도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보고 나서 우리가 P2P 금융은 핀테크라는 것은 금융과 기술의 혁신인데 혁신 쪽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그 보수적인 틀로만 너무 생각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자꾸 설득합니다. 그러면 예, 잘 알겠습니다. 뭐 한번 또 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보면 또 반대를 또 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잘라야 되나 뭐 이제 그런 고민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이제 대체 인력을 찾기도 하다가 그래도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P2P가 현재는 여러 가지 그 뭐 꽃핀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화려하게 꽃을 필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51개 회사의 대표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어렵지만은 언젠가는 떼돈을 벌겠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금융당국에서 규제를 얼마나 풀어주느냐 그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제 금융당국이 나와야 되는데 금융당국에서 이제 보통 이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나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여러 뭐 국장님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이나 공기업 비슷한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하는 말로 본인이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본인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그 위에 상사 뭐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광을 팔아야 되는 거죠. 광을 잘 팔면 본인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후임자로 온 사람은 그 업무를 이제 빚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업무로. 그러면은 이제 일단 한쪽으로 제껴놓고 다른 일로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광을 판 사람은 따로 있고 뒤에서 뒤치다꺼리 한 사람 따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치다꺼리를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방법을 뭐 가스통을 하나 들고 가가지고 그 금융감독원 앞에 가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강력하게 해야만이 조금씩 하나씩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만 규제를 풀어주면은 산업이 확 살거든요. 이제 그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래의 금융주선은 뭐 P2P 금융사가 좌우한다 그랬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아닌데 3순위를 현재 P2P가 대출할 수 있는 최고 한도가 법상으로 70억까지입니다. 그러면은 70억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면은 어느 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 1,000억이란 자금에 대해서도 이제 PF를 700억을 한다고 개발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은 1순위와 2순위도 이렇게 역할을 할 수, 그러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시장에서 가장 모으기 힘든 게 3순위입니다. 요즘은 금융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같은 경우에 이제 모 증권사에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시행사가 1,000억 이상 들어간 자기 자본이 들어간 프로젝트인데 증권사하고 은행들이 브릿지론이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모 증권사가 이제 2순위로 300억을 2순위로 들어가 있는데 요즘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NCR이라고 해가지고 그 굉장히 자기 자본 조달 능력을 많이 이렇게 따지면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2순위 들어간 것은 NCR 비율이 높게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NCR 비율을 약화시키는 건 낮게 만드는 거죠. 그 위험 가중치가 높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일부를 300억 중에 100억을 셀다운하는데 이제 대출을 파는 거죠. 그 셀다운 대출을 팔면서 조건이 연 9%의 수수료 1년짜리 하면서 이제 3.5%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00억을 2순위로 증권사 걸 안아가게 되면은 3억 5천 수수료와 그다음에 연 9%의 이자를 전부 다 이제 9%니까 이제 9억이잖아요. 9억을 미리 다 키핑해 놓겠다. 그 금융 계좌에. 그래서 100억을 누가 사다오라고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2순위나 3순위 시장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취급하는 건데 P2P가 만약에 70억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시장에서 이제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현재는 이제 그 대출 중개에 대해서 겸용 업무로 할 수 있도록은 법에 돼 있습니다. P2P가. 그런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신청을 들어가면은 몇 군데도 실제로 신청 들어갔습니다. 대출 중개 업무 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 머리 아프니까 좀 나중에 하자고 이렇게 자꾸 밀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될 걸로 보고 P2P 금융시장은 우리가 봤을 때 한 800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근데 지금 한 1조 정도밖에 못하는 상황이고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요. 부동산 사업에서는 주로 개발 사업에 대한 메자닌 금융 형태로 해서 우리가 그 에쿼티 자기자본 대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그 거의 자본에 가까운 대출도 하기도 합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 하자 정리도 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PF의 후순위도 들어갔고 시행사 개발력 유동화 대출, 그다음에 준공자금 대출, 그다음에 부동산 아파트 담보 후순위 대출. 이 부분이 지금 외국계 자금들이 좀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라든가 또는 일본계 자금 또는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들 이런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 현재 서울 뭐 이런데 LTV가 50% 뭐 40% 되고 그다음에 또 대출이 엊그제 나온 얘기가 1인당 대출 금액이 최고 한도 6억에서 뭐 3억 뭐 4억으로 줄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출 시장이 엄청나게 이게 금융 시장 외에도 뭐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을 어디서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P2P나 대부업체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계 자본들이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가 왔구나. 왜냐하면 일본은 워낙 조달금리가 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은 충분히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계 자금이 들어온 것은 조금 싫어합니다. 금융당국에서. 이제 말도 많아지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계 자금은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을 못 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AI 앱 중에서도 이제 딥시크 앱 같은 경우 참 잘 만들었습니다. 근데 소버린 AI라고 이제 우리나라 자국의 AI 네이버 클로바 X라든가 뭐 이런 쪽을 더 많이 쓰기를 바라고 더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 그러는 거죠. 딥시크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그 좋은 앱이지만은 잘 안 쓰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내 정보가 나가지 않느냐 중국으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는데 이런 주택담보 후순위 대출이나 또는 부동산 실물담보 후순위 대출 이런 분야도 매우 커나갈 수 있는 분야죠. 그다음에 경공매 등 또 NPL 자금 대출도 할 수 있고 근데 금융 비용은 이자율하고 플랫폼 수수료 합해서 최대 20% 이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토지 개발 사업 토지 확보라든가 공사 단계에서도 이제 P2P가 이제 3순위로 맨 후순위로 활약하면서 자금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공사 준공 자금 대출 공짜 준공자금 대출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준공자금 대출의 상환 재원이 뭐냐면은
통대환 대출이잖아요. 완성되고 나서 금융기관에서 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에서 통대환 대출을 받는 이제 그런 형태로서 해야 되는데 요즘 이제 통대환 대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환 재원이 잘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중공자금 대출도 쉽지 않은 거죠. 어제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이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이제 투자 열풍이 불다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강릉에 생숙을 많이 졌습니다. 강릉도 다행히 이제 가뭄이 해소는 됐다고 하는데 강릉에 생활형 숙박시설을 많이 졌는데 분양은 다 됐어요. 근데 강릉의 생숙을 분양을 누가 받았는가? 거의 한 90%를 서울 사람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다 다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서울 사람을 상대로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회사가 생숙을 분양하는 회사가 처음에 약속을 할 때 이제 중도금은 중도금 대출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지금 막혀버린 상황이죠. 생숙하면은 금융권에서 그냥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를 뚫어야 되는데 마침 어떤 금융사에서 신협에서 이제 그 서울 지역 투자자에 대해서만 서울에서 분양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해서 생숙 중도금 대출을 좀 해주겠다. 라는 데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쪽하고 뭐 연결을 시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이제 금융이라는 게 항상 뭔가 이제 빈 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나름대로 이제 짭짤하게 수익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사업의 시작 에코티 조달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자체 조달, 그다음에 시공사 등 사업 시공사나 또는 설계사무소 또는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금융권을 통한 조달. 이제 금융권은 예전에 이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금융 주선 권한을 따기 위해서 이렇게 초기 자금을 시행사한테 대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쉽지가 않죠. 대부분 그렇게 했던 것들 중에서 뭐 좀 시간도 오래 두고 잘못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금융권을 통한 조달도 있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잘 아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요. 다음에 디벨로퍼의 개발 사업 10개명은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디벨로퍼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개발 관리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뭐 시행사가 땅만 사면 웬만하면 돈 버는 시대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자기 자본을 많이 집어넣게 한다든가 등 하면서 그래서 이제 디벨로퍼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뭐 그런 고민이 많은데 결국은 이쪽에서 디벨로퍼들의 연합 뭐 한다든가 우리나라 3대 시행사 중에 한 곳이었던 그러니까 신영이라든가 MDM 말고 DS 네트워크스라고 있잖아요. 강남에 빌딩도 크게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이제 법정 관리 뭐 이런 신청 비슷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어려워졌는데 거기만 하더라도 D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 정 회장님이 재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업장이 진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뭐 하이브리드 법정 관리라고 해가지고 법정 관리를 일단 그 정확하게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금융권하고 이제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하면은 일단 채권자들이 돈 빨리 갚아라는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채무를 다소 좀 이렇게 갚는 것을 좀 늦게 한다. 뭐 이러면서 그걸 이제 하이브리드 뭐 채권 조정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개발 사업 10개명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땅만 잘 사면 된다 뭐 이런 개념은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금융을 잘 조달하고 나중에 운영까지 할 것인가 운영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특히 이제 PF 시장은 아마 내년 봄부터는 좀 더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PF 시장이 지금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이게 원래는 2025년 겨울부터 정상화된다 했다가 겨울이 얼마 안 남았네 하면서 내년 봄으로 미뤘습니다. 근데 그 이쪽에 그제 이렇게 금융감독원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전체 PF 규모가 이렇게
조금 이제 새로운 PF가 일어나고는 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사업장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토지담보대출,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이런 쪽에서 했었던 토지담보대출이 지금 많이 어려워져 있어가지고 연체율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게 그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의 남아있는 숙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정리가 되면은 다시 좀 이제 시장이 금융이 좀 작동되지 않겠느냐 보여주고 과거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지만은 지금은 다 이렇게 잘 뭐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발 시장은 앞으로 이렇게 PFV 모델을 활용한다든가 또는 프로젝트 리치라고 그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쪽은 워낙 이제 자금이 크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매덕 가지고 개발 사업 하는 부분은 이게 조금 예전만큼 이제 쉽게 잘 안 되고 결국 이제 자본금을 여러 군데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P2P를 통한 이제 핀테크 일종인 P2P를 통한 금융 조달 사례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출채권 유동화 이쪽 분야는 이제 신용카드 확정 매출채권 선정산 분야라고 해가지고요. 뭐 투자 기간이 뭐 5일인데요. 하루짜리도 있고 이틀짜리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카드 쓰면은 그거를 돈 받는 것을 가맹점 예를 들어 식당 주인은 이제 3일 있다 받게 되는데 휴일 끼면 5일 있다 받게 됩니다. 그거를 유동화 시켜주는 건데 자금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단기간 동안 노는 돈 우리가 아이들 머니라고 하죠. 아이들 게으른 뭐 영어 IDLE 영어로 그런 뜻인데 이런 그 아이들 머니를 운용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단기간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신용카드 확정 매출 채권을 나중에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PG사를 통해서 이렇게 받아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이 아직까지 발생되지 않았었고요. 투자 구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펀딩사가 중간에서 가맹점과 차입자와 결제대행사 PG사라고 하죠.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이쪽에 투자자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담보 상품 같은 경우는 P2P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후순위로 은행 다음에 은행이나 뭐 여러 금융권에서 한 다음에 후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한동안은 LTV를 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하다가 지금은 70 정도로 이렇게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제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는 또 이제 일부 이제 대부업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전문으로 하죠. 그러면 이제 그 대부업체 대출을 예전에는 저희가 P2P에서 유동화도 시켜주고 했는데 이제 금융당국에서 대부업체 앞 대출은 P2P는 하지 마라. 뭐 그러는 바람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규제 등이 좀 있습니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거의 한 10% 수익률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1순위 담보 상품 같은 경우는 이거는 비즈니스로서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이제 임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뭐 LH라든가 부영 이런 데서. 근데 그 임대 아파트를 사시다가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그분들이 이제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분양 전환 우선권을 가질 때 예를 들어서 시세 5억짜리를 한 3억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분양 전환만 받으면 2억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근데 분양 전환을 받을 수 있는 3억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 돈을 빌려드린 겁니다. 근데 기간이 19일이잖아요. 이분들은 그거를 단기간에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일단 LH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로서는 이제 1차 매수자라고 하는데요. 1차 매수자가 돼서 소유권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2차 매수자를 미리 중개업소랑 협의해가지고 살 때를 정해놓고 곧바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은 그 단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취득세는 들어가지만은 짭짤하게 수익을 뭐 1억 한 5천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분양 전환을. 그런데 돈이 없고 이거를 해주는 데가 없어요. 일부 대부업체하고 이제 P2P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괜찮다.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는 분양 전환 받으면서 1순위로 건대당권을 설정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 측면에서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게 없냐 찾아봤더니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어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해놓으면은
근저당권 설정비의 거의 한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저당권 설정비도 돈을 빌리시는 분이 내야 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훨씬 적게 내니까 소유권 이전 가등기 됐다가 어차피 팔면서 삭제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상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수익률도 저희가 이제 최고 금리를 거의 받을 수 있고 연 20%. 그래서 이제 이 상품은 정말 이게 틈새 시장이고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이 분양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서 앞으로도 계속 또 일어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대부업으로 해볼 만한 일도 되고, 그다음에 P2P에서 해볼 만한 일도 되고, 법적으로도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법적으로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건 아니고요. 다 저희도 이제 법률 검토를 하고 했던 거니까. 그래서 이런 상품은 한번 또 해보는 게 좋겠다. 뭐 이건 이제 그 여러 가지 해당 분양 전환 담보물 이제 하남미사 있는 거고요. 뭐 남양주 저 다산 신도시 그다음에 이쪽에 뭐 수도권 인근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해당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는 자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 차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압류 해지용 부동산 담보대출도 저희가 합니다. 가압류가 돼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3억 6,500을 했는데 그 신협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가압류를 해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가압류를 해지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담보를 잡고 가압류를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대출해주고, 그래서 가압류 해지 끝나니까 신협에서 다시 대출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서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가구를 건축하는데 저희가 일부 자금을 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세대 건축하는데 자금 되고, 주로 이거는 이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서 1순위를 잡고 저희가 2순위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오피스텔 준공자금, 이건 이제 성남시청 옆에 있는 거 했던 거고요. 당시 50억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시설을 건축하는 자금, 울산에 있는 이제 혁신도시 우정동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10층짜리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쪽에다가 저희가 당시에 전체 대출 금액은 55억을 하면서 이제 분할 모집이죠. 왜냐하면은 건축 자금이니까 기성에 맞춰서 돈을 대는 형태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행이익 유동화, 시행사가 부산의 정관 신도시에 이런 상업 시설을 잘 지었는데 여기에 들어오기로 한 회사 그 병원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한 100억 정도 시행이익이 예상돼 가지고 50억을 해드리는 절반 정도를 해서 미리 시행이익을 땡겨서 만드리는 그런 일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에코티 보완 자금을 이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총 사업비의 20%를 자기 자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대출을 받는데 이분들이 그게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출을 이제 14억을 일부 해드렸는데 이건 결국은 나중에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투자자 손실이 일부 발생이 됐는데 결국 이제 이 시행사한테 에코티 대출했던 부분이 그때는 이게 서울 신림동에 숙박시설 모텔을 짓는 사업이었어요. 모텔까지는 잘 지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좀 다른 사업을 하면서 거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러면서 저라도 가서 많이 잤어야 되는데 이게 좀 예,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 토큰증권 STO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조각 투자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래를 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을 통한 조각 투자가 시작이 됐고, 이게 이제 핀테크 산업의 이제 일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각 투자가 주목받는 배경은 이제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라인을 통한 소액 투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24시간 투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투자 상품이 지속적으로 이제 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각 투자 하시려는 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제 흑염소를 가지고 하겠다고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보신탕, 개고기를 못 먹게 하다 보니까 대체 보양식품으로 이제 흑염소가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염소를 키워서 조각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한우 조각 투자는 있습니다. 근데
흑염소를 조각 투자를 해서 흑염소 새끼들을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어미가 되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나눠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제 어제 모임에서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이제 흑염소 그 점심을 먹으러 가가지고 흑염소 탕을 먹으면서 근데 그분이 자기가 아는 친구가 있고 마장동에서 크게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칼질 해가지고요. 이제 고기 썰어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분은 무역을 하는 분이 있고, 근데 세 명이 이렇게 한 사람은 무역, 한 사람은 이제 이런 돈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몽고에서 흑염소를 많이 키운다고 하네요. 그래서 몽고에서 흑염소를 사와가지고 한국에 팔면은 현재 한국 시장의 가격에 거의 뭐 20, 30%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흑염소 드시면서 열심히 사진 찍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 탕 드시면서. 그래서 이제 몇 개월 전에 한 2달 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모임 있어 만나가지고 그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수입까지는 했는데 싸게 처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그 몽고에서 이제 사올 때는 그걸 전부 다 이제 1차 끓인 다음에 냉동을 해가지고 사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동을 하니까 흑염소 고기가 막 부서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상품성이 없게 됐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못하고 그다음에 또 흑염소가 최근에 너무 많이 수입되고 국내에서 많이 길러가지고 가격이 폭락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혹시 힘이 딸릴 때는 흑염소 즙을 좀 드시면서 힘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조각 투자화가 가능하고요. 조각 투자 시장이 계속 이제 커지고 있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그 디지털 자산의 일종으로서 이제 그 토큰 증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시장이 커진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현재는 이제 일부 혁신금융 서비스라든가 그걸 제외하고는 불법적이지만은 이제 아마 빠르면은 다음 달 정도에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11월 달에는 이 토큰 증권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뭐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뤄지고 있다가 이제 결국 이제 올해를 넘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여당하고 야당이 서로 이렇게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곧 통과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토큰 증권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있을 때 그 조각 투자 금융 상품은 이제 여러 가지 금융 상품도 이렇게 쪼개서 다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실물 자산형, 부동산 수익 증권이라든가 리츠 NPL 시행 조각 투자, 음악 저작권, 미술품, 동식물, 명품, 보석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상 자산형은 이제 코인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디지털 수익 증권 조각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활성화될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초기에는 규제가 많아가지고 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커질 거고 이 부분이 이제 리츠하고는 좀 다릅니다. 리츠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이런 게 없죠. 그렇지만은 토큰 증권은 이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IT가 좀 더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도 제한이 있을 거고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를 활용한 그런 디지털 어셋백 시큐리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군데 회사가 있습니다. 카사와 루센트블록, 세종텔레콤, 펌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루센트블록은 발행회사와 그다음에 거래 중개회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루센트블록은 발행회사가 아니고 이제 중개회사로만 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융당국에서 두 가지를 다 겸할 수는 없다. 선택해라. 발행을 하든가 아니면은 중개를 하든가. 근데 우리가 코인 투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인 투자 중개를 하고 있는 거래소만 돈을 왕창 벌고 있습니다. 우리는 떼돈 벌 줄 알고 들어갔다가 자꾸 깨지기도 하고 어느 날 보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있고 어느 날 보면 또 플러스가 돼 있고 팔아야 되나 보면 또 팔고 나면 아쉽고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그런 게 되는데 거래소만 돈을 잔뜩 벌는데 그래서 이제 루센트블록은 거래소로 가겠다는 거고요. 다른 회사는 아직까지 뭐 발행회사로 가겠다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아까 세종텔레콤이 부산에 블록체인 특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텔레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AI 앱을 싸게 이렇게 유료 AI 앱을 몇 가지를 싸게 쓸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비즈니스를 이분들이 개발을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찬 모임에 갔더니 이렇게 텍스트 한번 써보시라고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공짜로 한번 써봐야 되겠구나. 다른 것도 한번 이렇게 하고 최초의 부동산 토큰 증권은 카사라는 데서 쭉 역삼 런던빌, 서초 GL타워 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투자 수익률이 한 16% 정도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각 완료된 사업장들을 보면은 역삼기술센터가 12%, 런던빌이 14%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압구정 커머스 빌딩과 같은 금액으로 따졌을 때 모집 금액이 146억입니다. 146억 정도 모집하는 형태가 되고요. 북촌오라제라고 이쪽에 서울 청와대 옆쪽에 경복궁 쪽에 북촌오라제와 같은 숙박시설에 이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9억 8천 한 10억 정도를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큰 금액을 꼭 안 해도 됩니다. 보면은요. 모집한 돈에서 공모가는 뎁스당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하겠는 거죠. 그다음에 안국의 다운타우너 이런 햄버거 같은 햄버거 가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학원 빌딩 같은 경우에 비브리그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해봤더니 수수료를 잘 받으면은 나름대로 이제 공모 수수료, 청약 수수료, 거래 수수료, 매각 수수료 이건 이제 성과 보수 형태가 되는 거죠. 매각 수수료는 그런 걸 잘 받으면은 해볼 만한 사업이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 도입과 STO가 이제 곧 허용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될 겁니다.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안이 됐고요. 전자증권법 개정 발의안도 나와 있고, 그러면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는 게 금융당국에서 정의를 내려가지고 분산 원장 기술, 이게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이거를 활용해서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하는 우리가 토큰 증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행과 유통을 이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하는 쪽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 증권에서는 금융당국은 곧 법제화하겠다. 그러면서 증권회사들은 플랫폼도 다 개발했고, 그랬지만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STO는 활성화시키겠다. 계속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국정과제 엊그제 9월 24일입니다. 국정과제 포함된 토큰 증권 법제화, 이제 증권사들이 출격 대기하고 있다. 결국 증권사 앱을 통해서 주식 거래하듯이 이 토큰 증권이 거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큰 데가 부동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음악 저작권 시장, 미술품.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2022년 기준 국내 부동산 자산이 이제 1경7788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이제 AVM이라고 용어를 쓰잖아요. 부동산 가치 평가를 AI를 통해서 자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AVM 모델을 가지고 오토 밸류에이티드 모델입니다. 부동산 플래닛이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지금 부동산 자산 가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금융권에서 담보 감정 평가서처럼 믿느냐, 금액으로 믿느냐,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참고로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 평가 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이 AVM을 많이 활용을 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평가사분들의 업무 영역이 더 줄어드는 거죠, 보면은요. AI가 대면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탁 수익증권 기초자산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면서 여기서 이제 중간에 보시면 개발 등 불확정 사건, 개발 예정 토지라든가 PF 대출, 브릿지론, 라든가 또는 주택 사업 관련은 당분간은 이게 허용을 안 해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못하고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해야 될 거고요. 부동산 분야에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많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알 수 있고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이 토큰 증권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음악 저작권, 뮤직하우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저작권 투자도 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뭐 가수들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식물, 이 한우 하는 거 요번에 추석 때니까 이 한우 투자를 좀 했더니 계속 거기서 한우를 싸게 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우 뭐 이렇게
그 추석 선물로 쓰시라고 막 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 그거는 어디 가나 그렇게 비슷하게 산다. 뭐 그러길래 근데 한우를 가지고 이제 조각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조각 투자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앱도 모여 있고요. 조각 투자 앱 모여 있고요. 사업성 토큰증권 사업의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시장 규모도 매우 커질 거다. 뭐 한 5년 지나면은 367조 원 예상을 했습니다. 이건 예상이기 때문에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성장성이 높은 STO 대상의 기초자산은 일단 상품의 이해가 쉬워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쉬운 게 이제 부동산이 되겠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과 가치 상승 여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축적한 데이터 경험이 있어야 되고 가치 산정 기준이 존재해야만이 투자자들이 빨리 이해를 하시겠죠. 그리고 플랫폼이 되려고 하면은 상품 경쟁력, 더 좋은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또 시장의 신뢰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도 있어야 된다. 밑에 사업 성공 요소로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토큰 증권 시장은 핀테크와 연결돼서 많이 성장할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초기에는 주로 이제 증권사가 매매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발행사 위주로 재편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투자가 이제 대중화되고, 그다음에 투자 대상이 확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IT가 또 많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전 세계로 전파할 가능성도 있고요. 사업의 성공 요건은 먼저 이제 책임 있는 50.1% 이상의 대주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외부 자본 투자에 지간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상품 투자자, 토큰 증권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가면 안 되겠죠. 누가 사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물건, 우수한 물건을 소싱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그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좀 같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요. 토큰 증권 발행 사업을 위한 자본과 전문 인력 확보, 사업 초기에는 한 몇십억 정도는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하고 1년 내에 엑셀러레이트라든가 VC,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3년에서는 이제 그 시작하고 3년 내에는 이제 이익을 시현하고, 시중은행 등에서 대출을 아니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5년 정도 됐을 때 코스닥에 상장한다든가, 뭐 그래서 한 50명 직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투자받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IPO와 ICO, STO가 있는데, 여기서 ICO 코인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돼 있죠, 지금. 그렇지만 STO는 이제 ICO는 안 되지만 STO는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STO 설명서는 이쪽에 밸류맵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고요. STO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투자를 받아가지고 성장시켜서 엑싯 뭐 누구한테 판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그 주식시장에 상장을 시켜야 되는데 밸류에이션 회사 가치를 얼마를 볼 것인가. 이제 건물가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10억 단위니까 이건 저때 삼성증권에서 했는데요. 100억 정도 하면은 100억 정도 하면은 벌써 연말이 나와버렸네. 100억 정도 하면은 기업 가치가 한 10억 정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회사를 만들어서 토큰 증권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게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핀테크 회사가 되면서 기업 가치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잘 팔고, 근데 종업원들한테는 우리 사주 주면서 같이 열심히 일하고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을 즐겁게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배 구호입니다. 이제 95점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이제 이사님을 칭찬하고 싶은데 이사님의 역할을 봤을 때 이사님이 하시는 거 보면 이제 100점 만점에 95점을 드리겠습니다. 100점을 왜 안 주냐고 하면은 5점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그래서 배고프신데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이제 지금이 최고다. 건배사 구호입니다. 일부 다쳐. 일단 부어놓은 술은 다 처먹읍시다. 여친 남친 여태까지 친하게 잘 지내왔으니 남친 남은 시간도 친하게 잘 지냅시다.
펀펀 서로 즐겁게 상생합시다. 모바일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다른 회장님한테 배운 건데 건배 구호를 이제 진격하라.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일본하고 싸울 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임진왜란 승리의 요건이 됐는데 건배사 구하신 분이 이렇게 잔을 들고 진격하라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해서 매우 쉽습니다. 풀풀풀 이제 뭐 인생 남자는 뭐 파워풀, 요즘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위하여 위기가 와도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힘냅시다. 화이팅. 화내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튕기지 맙시다. 적반하장. 적당한 반주는 하나님도 장려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같이 아멘. 아름다운 멘트이십니다. 혼외정사는 혼자 이렇게 살지 말고 정답게 사랑합시다. 해당화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해지자. 이걸 이제 남편이 그러니까 부부 모임에서 부인이 그랬다고 하죠. 그 부인이 하는 말 똑같이 해당화하면서 해가 갈수록 당신만 보면 화가 나.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